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군무원 기출문제의 중간 부분이죠. 9번부터 16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문제에 푸는 의미는 뭐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경향 파악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는 식의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에요. 뭐 답 확인하고 채점하는 게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9번 가볼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어. 종합적이기도 하고 문제가 이런 문제는 처음 소개됐어요. 기본기를 묻는 문제고 정말 좋은 문제로 보여요. 자, 정책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은 뭘로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정책이란? 자, 누가 물어보게 되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절대 암기로는 못 하잖아요. 단어로 풀어야지. 정책은요, 정부의 정책이에요. 같은 말 같죠? 그게 뭐야? 그게 맞거든. 정부가 만든 대책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책. 대책을 왜 만들까요? 문제를 풀려고 만드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 그게 바로 정책인 거지. 대책이야, 대책. 그러면 발달 과정서 통치 기능설. 야,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게 나온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는 안 쓰지만 저는 수업 때 다 해봐. 아마 제가 원래 출간한 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통치 기능설, 뭐 행정 관리설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이제 봐봐. 무슨 말 같아요? 행정이 뭐 하는 것이라고? 통치 기능을 하는 거래. 통치 기능. 통치란 말과 정치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통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돼. 정치를. 행정이 정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정책 경정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 기능을. 자, 이 1번 문제의 출처는 뭐냐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자, 행정학적 행정 개념. 자,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면, 그러니까 행정학자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개념 정의할 때. 행정 법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 가장 기본이 뭐냐? 행정은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관리설. 두 번째가 통치 기능설이 있어요. 통치 기능설. 행정은 통치 기능하는 것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행태설 등이 나와요. 행정 행태설. 그리고 발전 기능설 등. 발전 기능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고, 처음 봤는데 하는 분들은 아직 공부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처음부터는 안 해요. 이거는 약간 심야 수업 정도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적어도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꼭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걸 당연히 들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고, 난 처음 봤는데 한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누가 안 가르친 거야.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 다 행정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행정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행정은 관리하는 거야. 뭐 관리하는데? 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봐요. 쉽게 말하면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는 것은 행정하고 경영이 같아달라. 같지요? 다를 거 없잖아. 행정도 사람 관리하잖아. 인사 관리. 기업도 하잖아요. 인사 관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행정 갖다가 뭐야? 일원론이에요. 공사행정 일원론. 그럼 항상 이 공사가 같아버리면 공식처럼 정치행정은 달라요. 기억하세요? 정치행정은 이원론이야. 정치, 행정, 이원론. 가장 기본적인 둘의 차이는 뭐냐? 정치의 가장 기본. 굳이 둘을 구분한다면 정치는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은 집행하는 거거든. 집행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자는 거야. 이원론이. 그러면 같다는 것은 뭐예요? 행정이 정치와 같아지기 때문에 결정도 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쵸? 그럼 당연히 행정이 통치 기능이래. 그 말은 정치 기능이니까 정책 형성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공사행정은 2가 되고 정치행정은 1 되는 거예요. 같잖아. 정치 기능이니까요.
그러면 왜 행정이 이런 결정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요 통치기능설 때의 시기가 1930년대예요. 그게 무슨 시기지? 경제 대공황이잖아. 시장 실패 기점이고. 그렇죠? 시장 실패로 성립한 국가가 바로 행정국가거든요. 행정국가. 이게 행정국가거든요. 다 같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참고로 19세기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행정학 성립기 때잖아. 그 당시에 누가 대표 인물인가요? 윌슨. 윌슨이 쓴 논문 제목이 행정의 연구고 그 논문의 포인트가 정치행정 분리하자는 거예요. 무슨 폐해 때문에? 여권지 폐해 때문에. 공식이야 공식. 이러면 30년대 공황. 경제 대공황은 시장 실패를 가져온 계기였거든.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지. 뭘로?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 대표가 뉴딜 정책이잖아.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함인 거예요. 이론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별도 문제야. 마찬가지 별도 문제고 이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제시만 해놓은 거야. 이거는 반드시 복습해서 한번 좀 봐두시길. 그러면 자 1번처럼 통치능과 관계 있잖아. 틀릴 건지 없죠? 정치 기능인 거니까. 결정, 기능, 특히 정치 원래 기능이야. 행정이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럼 2번은 정책은 공정성과 공정성 다른 말로 형평성이라지. 봐요.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우리가 만난 지가 이게 5번째 강의예요. 이 기술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가치란 단어가 보이면 자 가치주의는 자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면 무슨 가치라고? 얘는 형평성이라 했잖아. 형평성. 형평성 또는 공정성. 공평성. 그렇죠? 영어의 equity. 대표 이론은 신형, 신행정론. 신형. 이해됐나? 자, 공정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평성인데 형평성이고 분배 가치예요. 없는 사람들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복지 이념이기도 하고. 그러면 가치 중립인가요? 가치를 중시했잖아. 중립이 아니야. 가치 지향이라 해야지. 또는 가치주의가 돼야지. 관계없는 건. 이해됐네? 답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행정국가 한번 설명드려볼까? 행정국가. 자, 우리 시대에 따른 국가의 변천이 있었어요. 그치? 절대국가, 절대군주가 다 쥔 시대였죠. 그러다가 입법국가 또는 법치국가. 자, 요때의 배경은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지. 군주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죠. 이때가 다른 말로 야견국가요, 자유방림국가요, 시장 만능시대. 시장이 다 할 거다. 정부는 빠져있어라. 이게 입법국가 시대였다면 근데 시장이 만능일 수 없다. 시장이 실패했다. 그게 뭐야? 시장 실패. 계기가 경제 대공황.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좀 도와줘. 정부가 개입해. 이게 바로 행정국가예요. 말 그대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죠. 행정국가. 되게 중요하거든. 입법부 우위, 여러분 행정부 우위로 봐도 돼. 근데 정부가 복지도 해주고 시장에 막 개입도 하고 규제도 하고 이러다가 정부가 최대 봉사 중인데 정부도 실패하게 되었죠. 계기가 뭐라고? 오일 쇼크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작아져야 돼. 그 바로 신행정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국가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이때는 정부가 작아지는 거야. 자,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이 나오고 이때 나오는 이론이 바로 신공공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지금 큰 거예요. 시장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개입을 해야지. 정책과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읽어야 돼. 정책을 왜 정부 실패하지 말고 문제가 부모님 봐요. 부모님이 왜 자식들한테 개입을 할까요? 자식이 잘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의 개입이 또 부모님의 실패의 원인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논리예요. 당연히 무난한 지문이에요. 이거는 많은 걸 묻고 있어요. 행정의 개념도 묻고 있고 그다음에 가치의 기본과 평상시의 공부의 습관도 묻고 있고 그다음에 시대별 국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4번처럼 함정도 잘 피할 수 있어야 이 답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문제가
좀 문제가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질이 좋아졌다 했잖아, 제가. 옛날 같으면 내부자가 내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이제 교수들이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좋아지고 있어. 더군다나 문제가 공개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갖고도 복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만이라도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공직자 윤리법. 해당치 않는 것은, 이것도 제가 늘 말하는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공직자 윤리법이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공직 윤리에 나오지. 자, 공직 윤리 그러면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정말 항상 머릿속에 꼭 이만큼 있어야 돼요. 윤리 관련된 규범을 나눌 때 우리가 자율적 윤리가 있고 자율, 그다음에 강제가 있어요. 자, 자율적인 공직 윤리에는 두 가지, 공무원 헌장과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강령 있고, 강제 그러면 법이야, 법. 법도 가장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헌법. 그 다음에 또 기본인, 자,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13대 의무, 13대 의무를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요. 제일 메인이야, 메인 윤리법이 있고, 여기도 많은 의무사항이 다 제시가 되겠단 말이죠. 윤리법에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더 가면 뭐 청탁금지법이 있죠. 촉칭 김영란법, 청탁금지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도 있어. 이렇게. 자, 이만큼의 내용들이요,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자동으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쉬운 거야. 백지 신탁해라, 취업 제한해놓고 선물 신고해라. 4는 관계없어요. 답은 4번인데요. 이 정도가 머리에 떠오른 상태에서 여기에 13대 의무, 성실 의무부터 뭐 집단행동 금지까지, 여기도 선물 받으면 신고해라, 이해충돌을 피해라, 취업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업무 취급도 제한하고 막 등 되게 많거든. 재산 등록해라, 공개해라 등 낼 게 무궁무진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셔야 돼. 이게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이거는 읽고 풀면 돼요. 법이란 처음에 제정이 되거나 또는 개정이 될 때 가치가 커요.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가치가 뚝 떨어져. 그래서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하시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 마찬가지로 별거 없어요. 요것도. 자, 답은 4번이었고, 당연히 4번으로 푸는 게 아니야. 1, 2, 3으로 푸는 거예요. 항상 오답은 여러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낼까 상상해봐요. 기본 책에 있는 거 갖다 내놓고 전혀 생뚱맞게 다른 거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감동 껴놓으려고. 그러면 이걸 찾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인 기본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아무튼 되게 쉬운 문제였고 좋은 문제였어요. 자, 11번 결정의 장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제가 보람을 느껴. 제가 다른 말 안 해. 제가 늘 강조할 때 제가 먼저 조합주의, 조합주의라는 단어가 가끔 나온다. 여러분 조합주의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공부를 해본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고, 기본만 한 사람들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조합주의랑 대비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뭐 같아?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가 보는 순간 다원주의 가장 기본 비교하는 것은 엘리트론이에요. 있는 이유가 다 있어. 다원론, 엘리트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합주의 이퀄, 제가 강조해, 국가주의라고. 국가주의야. 그리고 얘랑 비교하는 놈이 다원론이야. 또는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요 다원론 때 주된 행위의 주체는 이익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집단이론이에요. 여러분, 다원주의에서는 국가가 뒤에 물러나 있어요. 국가는 중립적 심판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단들끼리 막 활동을 하고 정부는 규칙을 정했는데 위반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거든. 정부는 소극적이야. 이게
다원주의 기본 논리예요. 근데 조합주의는 누가 중요하다고? 국가가 중요해.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국가를 중시해. 국가를 중시해요.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수업의 핵심이야. 이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원론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다원론 아는 전제 하에 비교하는 개념이 국가주의다. 그러니까 조합주의 비교가 다원주의다 알면 돼. 그리고 조합주의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딱 한마디 국가주의야 그러면 돼. 국가주의다. 그러면 국가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거든. 봐볼게요. 그러면 정부 역할을 줄이고 자, 이 집단과의 상호 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게 맞아? 바뀌어야지. 국가의 역할을 더 중시해야지. 답은 당연히 3번인 거예요. 3번. 이해됐네? 시험은 여러분 핵심을 물어봐요. 근데 핵심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100가지를 제시해봤자 머리에 안 남아있다? 못 써먹어. 근데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야. 기억하세요? 조합주의는 이퀄 국가주의다. 그리고 비교하는 게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거든. 다수 같은 거, 경쟁을 하고 막 그래. 근데 조합주의는 그런 게 없어. 단일, 단수, 비경쟁. 이게 조합주의의 특징이거든. 나머지 확인제. 다원주의는 다양한 주체가 있어. 이 집단들이. 그래서 다수 집단들이 주도하면서 서로 조정과 타협을 거치는 거지. 서로 협력하는, 타협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그냥 조정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자, 엘리트주의는 뭘 중시한다? 엘리트를 중시한다. 엘리트를 중시한다. 그래서 소수 리더, 엘리트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철의 상박도, 철이죠, 철. 3이죠. 철은 어때요? 단단하고 안정감이 느껴져야 돼. 그리고 3이기 때문에 주체가 셋이라는 얘기고, 관상이, 제가 늘 암기시켜. 관상이다. 관상이. 요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국회의원이거든. 제가 분명히 말해요. 관상이지만 좀 표현을 달리할 수 있다. 관료 대신에 행정부라고 하기도 한다. 행정부 관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인데 그걸 의회 상임이라서 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의회위원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선출직. 그리고 이 집단 관상이. 당연히 안정적이야. 오래가. 깰 필요가 없지. 단단한데. 단단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우호적이죠. 서로 자기 이익을 서로 보장해 주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위 정부 모형이고 철의 삼각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풀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1시간은 해야 제대로 다 할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핵심은 기억하자. 문제 풀었는데 뭐라 했어 제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된다 했잖아. 남기는 거. 다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조합주의는 국가주의라고 하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돼. 조합주의란 국가주의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놈이 다원주의다. 자, 그것만 얻어가도요. 우리는 혹시 모를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인 거지. 자, 12번 리더십.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자질론이 보이고 자질론, 민주형도 보이고 상황론도 막 보이네요. 자, 리더십이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는 머리에 나와야 돼. 자질론 또는 특성론, 속성론, 그리고 행태론 또는 행동유형론, 그리고 상황론, 그리고 신속성론까지 이렇게. 자, 요 정도가 머리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요 자질과 속성이 다시 나온 게 신속성인 거고 여기에 대표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변혁적 리더십. 요것만 거의 나와요. 더 많지만 얘가 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자질론은 리더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역량을 갖고 난데, 즉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해석만 좀 바꿔주면 돼요. 비교한 말 같다. 비교. 뭐뭐보다는. 자질은 타고나는 거거든. 그쵸? 성격 타고나듯이. 그 내용이 맞아요. 틀릴 게 없어요. 자, 민주형이 무슨 말이에요? 민주의 기본 뜻이 뭐라 했어요? 참여시켜주는 거야. 상상해봐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부하들을 자꾸 참여시켜서 회의도 같이 해요. 민주형 리더인 거야. 회사에서 행해지는 결정에 대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근데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사장님이겠지. 그러면 책임 누가 져야 돼? 사장이 져야지. 또 밑에 팀장이라면 팀장이 져겠지. 이거는 맞거든. 부하가 참여한다. 그래서 쌍방정 그 맞아. 근데 권위와 최종 책임까지 다 준다고? 이거는 좀 의심이 되는데. 민주행의 이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 우리 팀장님이 우리 모두와 같이 회의를 해요. 이게 민주형 리더인 거야. 그 사람도 중간 리더야.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그 팀장인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임자라는 것은요, 우리 정부에서는 개선이야, 개선. 결제하는 사람. 마지막 결정권자. 그 때문에 부원을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최종적인 책임과 권위마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경로, 목표, 모형 어디 나와야 돼? 이거 3학년에 나와, 3학년에. 하우스의 통로 또는 경로, 목표, 모형. 자, 리더 행태가 어떻게 조직원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토록 하는 효과로 증거를 설명하는 거래요. 경로,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를 이룰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인데 그렇게 썩 흔한 지문은 아니네요. 넘어가 볼게요. 상황론에서 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지원보다는 지시가 비교 중이죠, 여러분. 여러분, 비교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식이 없대. 그러면 지식이 많을 때는 지시가 좋아, 지원이 좋아? 지원해주면 돼.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게 없어. 이거는 틀릴 게 없어서 2와 3이 남은 상태예요. 근데 3번 지문이 굉장히 애매한 지문이에요. 쉬운 지문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2번에서 좀 답을 찾아야 돼요. 민주형 리더십에서. 다시 말하지만 민주라는 거는 참여가 가장 기본 특징인데 부하가 참여한다는 거야. 결정하는 과정에. 거기까지의 역할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리더가 목표를 정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리더가 져야지. 자, 갖고 있는 기본서를 통해서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을 한 번쯤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저도 정말 평생을 학만 해왔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처음 보는 지문도 은근히 많이 접해요. 근데 답은 쉬워요. 왜? 그거 몰라도 다른 걸 보고 답을 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본 거니까. 출제자는 출제를 의뢰받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갖다 꺼내서 발췌해서 내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해진 나름은 룰이 있어요. 답은 보이게 한다. 하지만 답 아닌 질문들로 일단 유혹은 시도한다. 유혹.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방법은 아는 거 제거한 상태로 해석하자고. 제가 말했죠. 사기란 아는 사람이 치는 거라고. 그래서 들어봤던 말인데 이런 말로 풀면 되는 것이지 처음 보는 걸로 절대 승부를 보면 안 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해석해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자, 13번. 조직의 형태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을 했고 딱 봤더니 학습 조직, 네트워크, 매트리스 가상 조직, 일종의 에도크라시기도 하네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시험에 나와서 제가 뒷붙이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제가 그렇게 강한다면 나는 강의를 그만둘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항상 나는 한 대로만 해. 근데 그렇게 나와. 자, 대부천한 사람이 조직의 구조를 지시한 게 있지요. 5가지. 기삼의 순회. 기삼의 순회. 늘 제가 하는 거야. 요 기능 구조, 이게 기능 구조고, 이게 사업 구조고, 이게 매트릭스고, 이게 수평 구조고, 이게 네트워크 구조야. 네트워크. 끝에 있는 게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예요. 앞에 기계적과 기능은 똑같아. 그냥 한마디로 관료제예요. 이런 구조. 이게 유기적 구조거든. 평평한 구조. 영어로 에도크라시야. 에도크라시는 임시체제라고 하지. 임시. 그럼 자, 기능 구조하고 사업을 더한 게 매트리스거든. 기사매. 얼마나 편해. 기사매.
기능구조와 사학구조의 화학적인 결합이 매트릭스다. 그럼 봤더니 기능구조하고 계층구조의 결합이라고? 둘은 같은 말이거든. 아니야. 답이에요. 너무 쉬운 거야. 기사함의 순회인데. 제가 말했죠.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가서 그냥 너무 쉽게 답을 고득점 해와. 난 늘 봐왔어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나와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뭐 1번 몰라도 4번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 그냥 기사함에 알면 돼. 기사함에. 그것도 화학적인 결합이야. 화학. 물리적 결합이 아니야. 화학적인 결합. 늘 강조하는 거거든. 적어도 평상시에 기능 구조하고 계층이 같다는 것만 알아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치? 답은 너무 쉬운 거야. 하긴 이제 자, 학습 조직은 학습이 무슨 말이에요? 배우는 거잖아. 구성원 모두가 배우는 거거든. 자, 이걸 뭐로 번역해요? 시스템을 체제 중심적 사고라고 해요. 체제란 절대 하나하나 분리가 아니야. 같이 얽혀 있는 거지. 그런 게 유기적이고 체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유기적, 이게 유기적 구조거든. 유기적 구조. 이건 기계적 구조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단어가 보이면 기억하세요. 전체라는 거 하나가 아니야. 분리가 아니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고 유기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유기적이지. 유추해봐. 무슨 말일까? 몸속에 있는 장기들, 심장, 뭐 간, 쓸개, 콩팥, 정맥, 유기적이야. 서로 얽히고 설켜 있고 서로 다 소중해 안 소중해? 다 소중한 거야.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에 큰 지장이 와요. 이게 유기적이고 유기체인 거예요. 우리 사회만 나가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어때요? 역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유기적이야. 당장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한 달만 파업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유기적이거든. 제가 어제 들은 얘기야. 꿀벌이 사라져버리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했어요. 그만큼 역할이 있는 거지. 벌의 역할이 유기적이거든. 그렇죠? 그것처럼 앞으로 유기적이 나오면 마찬가지 체제적인 거야. 체제적. 그러면 시스템은 복잡한 거야. 시스템. 응? 유기적. 자꾸 말을 읽고 써먹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는 같이 하는 거지. 네트워크. 그렇지? 그러니까 본 조직이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능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현대차라면 차가 엔진과 디자인은 직접 제작하지만 타이어, 뭐 에어컨, 뭐 오디오, 시트는 맡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니까. 분명히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이 단어 때문에 빠졌어. 따로라는 말 때문에. 결국은 같이 하는 건데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사장님이야. 하청을 줬어. 하청 받은 회사는 따로 하고 있잖아 지금. 전체는 같이 하고 있는 거지만 틀린 게 아니거든. 주의하고. 특히 요거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상이니까. 가상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지기가 쉬워요. 잠정적이지. 당연히 임시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자, 매우 좋은 문제로 보이고 기본기를 물으면서 함정을 또 파놨어. 함정도 파놓고. 좋은 문제예요. 자, 14번. 야, 이것도 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참여하면 가장 대표가 일단 뭐라 했어요? 자, 민주하면 참 참여라 했고, 제가 수업할 때 MBO의 가장 포인트는 참여다 하고, 함정은 3번이야. 3번. 1, 2, 4가 뭐예요? 예산제도야. 자, 이것도 큰 그림이 필요해요. 자, 예산제도라는 것은 예산 편성법인데, 예산제도. 자, LIBS, 품목별 예산, PBS, 성과주의 예산, 그리고 PPBS, 계획 예산, 그리고 중간에 MBO, 참여 예산, 그리고 GBB가 있어, 영기준 예산이. 자, 비교할 때 앞에 두 가지는 점중주의 예산이고요. 뒤에 두 가지가 합리주의 예산이야. 점중주의 짝꿍이 합리주의거든, 비교.
자, 다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결정 방향이 상향적이야. 상향. 그 말은 부하들의 참여가 있어서 의사가 전달되는 거거든, 위로. 근데 얘만 하향이거든요. 참여가 제한되는. 그러니까 1, 2는 알아, 확실하게. 근데 4는 아닌 거 알아. 근데 3은 한 게 없는 거지. 왜? 답은 4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산에도 풀 때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나올 때마다 4개를 놓고 보셔야 돼. 엠비오는 사실 크게는 의미를 안 둬요. 따로 공부하지, 이거는. 이 4가지는 주로 예산에서 공부를 하지만 이는 조직에서 연구하는 이론이야. 참여 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놈의 배경이 얘 때문에 나온 거거든. 너무 참여가 안 되어서 참여를 시켜서 예산 짜자 하고 나온 게 엠비오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예산 나올 때 또 항상 켜고 보시라. 이게 큰 그림이야. 그러면 3은 뭐죠? 집단 토의지? 집단 토의. 또는 난상 토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름은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든지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면 토론하는 방식이야. 대면 토론. 얼굴 맞대고 하는 토론이잖아. 여러분, 토론을 하면 만나야지 참여를 해야죠. 참여해야 소통할 거 아니야. 참여거든. 토의하느라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3은 그러니까 함정을 판 거고 4는 답이 되게 쉬운 거예요. 얘는 항상 기본 특징이 하향적이며 집권적 예산제도예요. 참여하는 과정에 일반 종원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아주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예산제도여서 그냥 전문가들이 짜면 그만이야. 부하들의 참여가 없어요. 이게 PPBS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쉬운 거야. 3만 잘 넘어가도 푸는 문제고 또 4를 알아도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5번. 계급제나 직위분류제 엄청 중요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둘 다 공직 분류하는 건데 여러분 잘 제가 평상시에 자 계급제 그다음에 직위분류제가 있으면 제 기준으로는 짝꿍이 있다는 거지. 일단 둘의 공직 분류 기준은 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분, 자격, 능력으로 공직 분류하는 거라면은 직무예요. 직무로 공직을 분류하는 거.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로 공직을 분류한다. 얘랑 올리는 것이 폐쇄형이고 그리고 일반가주의. 이놈은 개방형이고 전문가주의. 그래서 얘들은 여기서는 신분이 보장이 되지만 여러분 보장이 안 된다가도 기본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번처럼 사람,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 맞아요. 그 사람의 신분이고 자격이고 능력이니까. 자, 직위에 분류되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 직무의 곤란도 책임이잖아. 이거 맞고 맞잖아. 틀릴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직위 분류제는 조직 전체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업화하고 한 사람의 적정 업무량을 조직의 상위계에서 고려하는 구조 중심의 접근. 처음 들어봤어. 상위계가 뭐야? 넘어가 볼게. 4번. 동일 업무, 동일 부수가 직무급의 개념이야. 직무급. 이때 쓰는 보수가 직무급이고요. 참고로 직무급. 여기는 생활급이거든. 생활급. 이것도 공부한 사람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야. 처음 한 사람이 어려운 것이지 처음은 한 사람들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어렵다면 아직은 좀 기본이 안 된 거니까 이거 듣고 나서 기본 수업을 꼭 들으세요. 들으면 쉽게 다 이해될 거니까. 자, 개념 자체가 동일 직무, 동일 보수거든. 이게 가장 공정한 보수예요. 촉진. 틀릴 게 없어요. 1번, 2번, 4가 틀릴 게 없어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앞에는 나름은 좀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보여. 왜? 어차피 직무별로 사람한테 직무를 주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상위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 분류 담당자가 직위를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아니라 직위 분류 절차에 따라서 담당한 사람이
직무를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적임자를 쓰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거든요. 근데 3번은 어려워요. 더군다나 처음 들어보면 단어고 지문 자체가 좀 어색해. 근데 답은 쉬운 거지. 왜? 1, 2, 4가 너무 쉬워서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낼게 무궁무진하거든. 공부할 게 많다는 거. 자, 16번 인사제도. 자, 인사제도 맨날 나와요. 문제가 무지무지 많죠. 기출 문제가.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자동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계급제, 직위분류제, 폐쇄형, 개방형, 일반가, 전문가. 이놈은 신분 보장이 되고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동이야. 자동 그냥 자동. 자, 개방이란 말.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있거든. 자, 요 계급제, 폐쇄형, 일반가, 신분 보장 되는 인사제도가 이게 바로 직업공무원제예요.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과 요 특징은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개방이 나오면 안 돼. 세트야. 여러분 세트야. 세트. 떨어지지 않아. 여기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답이 이미 끝났네. 자, 계급제가 일반가야. 계급제가 일반가라서 여러분 일반가라는 것은 상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주의고 전문가주의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더 인력 활용에 탄력성이 많을까? 그건 일반가라고 보시면 돼.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전문가는 그 일만 할 수 있어. 다른 건 전혀 못해. 근데 일반가는 적당히는 다 해. 이게 일반가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좁은데 깊어. 일반가는 얇은데 넓어. 야구 중에 저 사람은 투수만 한다. 이런 경우 있어. 투수 전문가야. 투수 말고는 전혀 못해. 근데 저 사람은 투수도 좀 하고 포수도 하고 1루수, 2루수, 외야수 다 할 수 있다. 이게 일반가야. 두루두루 할 수 있어. 물론 전문가보다는 못하겠지. 하지만 두루두루는 할 수. 이게 일반가라서 사람 쓸 때 탄력적 운영이 쉬워지는 거지. 자, 여권주의는 공직에 대한 충성도로,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지. 자, 민주의 가장 뜻이 뭐라? 기본 뜻이 뭐라고? 참여니까.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야. 맞지? 자, 대표가 뭔 대표야? 특정한 지역, 계층, 대표하는 사람을 할당해 주는 거지. 할당받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거든.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래서 그 집단들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전제로 할당해 주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말이 안 돼. 1번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자, 공부는 늘 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길을 잘 잡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나 쉽게 뒤에 있는 거고, 공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도 안 되고 못 써먹어. 그러면 득점은 불가능해요. 고득점은.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잘 잡으시고 항상 큰 그림화해서 차근차근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